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HTTP 완벽 가이드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안 보이나요? 네, 이 책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HTTP 완벽 가이드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HTTP 통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 같아서 가뜩이나 네트워크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1장부터 천천히 읽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올리면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은 이제 다른 분들께서 짚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도 정리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훨씬 더 머릿속에 잘 정돈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은 HTTP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랑 앞으로 다루게 될 거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읽기 전에 제가 키워드를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스스로가 답변을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런 주제들을 봤을 때 진짜 딱 이 반응이었어요. 들어는 봤어. 근데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못하겠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URL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URL을 이 뭐야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사실 이번 장에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고 간략하게 설명만 하는 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HTTP란이라고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브라우저랑 서버랑 어플리케이션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공용 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언어라는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컴퓨터끼리 대화를 주고받을 때 사실 그냥 기본적인 전기 신호로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찌릿찌릿한 전기 신호. 컴퓨터랑 컴퓨터가 주고받을 때. 근데 그러면 이 전기 신호는 사실 어 그거를 언어로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저희가 사실 말하는 것도 저랑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말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이 말도 물리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냥 소리의 파장이에요. 근데 이 파장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기억이고 이거는 이렇게 들리고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의사소통은 그냥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파장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거기서 인간이 규칙을 만든 거잖아요. 이 소리는 가나다라다. 이 소리는 뭐 ABCD다 이러면서 그래서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랑 똑같이 컴퓨터도 그냥 전기 신호로 대화하는데 이 전기 신호에 규칙을 부여를 한 거죠. 규칙을 사람들이 어떤 신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만든 게 결국에는 그런 것 중 하나가 HTTP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말로써 이 단어 언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클라이언트는 이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서버는 그 데이터의 요청에 의해서 응답을 해주는 사람을 서버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가게를 예를 든다면 손님과 주인장, 손님이 클라이언트겠죠.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서버가 네, 주인장인 거죠. 뭐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인 것 같고요. 이제 리소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리소스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는 웬만한 거를 다 리소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텍스트 파일, HTML 파일, 워드, 뭐 JPG, AVI 같은 동영상 이런 모든 게 다 서버가 갖고 있는 자원인 거죠. 서버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응답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 리소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리소스는 반드시 정적 파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 클라이언트가 하는 요청에 따라서 응답하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A 요청을 했을 때는 서버가 AA를 해줘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B를 요청했을 때는 서버가 BB를 응답해줘야 되고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어떤 규칙을 가진 응답이 만들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리소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서버가 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어떤 로지컬한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리소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이 t스토리라는 서버가 보내주고 있는 리소스인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소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 미디어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 타입. 이제 보통 마임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HTTP 헤더를 보면 밑에 보면 이제 헤더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 컨텐츠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버가 응답해 주는 거에 종류가 뭔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요청하면 서버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응답이 종류가 여러 개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텍스트 파일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동영상 파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파일의 종류가 뭔지를 이 응답 메시지에 같이 실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종류를 우리가 컨텐츠 타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 타입에 적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적는 형식이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임 타입이라고 합니다. 마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임 타입은 이제 보시면 주 타입과 부 타입이 사선으로 구분된다.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 중에서도 HTML인 거고 텍스트인데 그 중에서도 그냥 플레인인 거고 이미지인데 그 중에서도 JPG인 거고 이미지인데 그 중에서도 GIF, 움짤 이런 경우에는 GIF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리소스를 저희가 지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URI라는 건데요. Uniform Resource Identifier라고 합니다. 그거 뭐냐면요. 저희가 서버에 요청을 할 때 서버에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을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입력을 하죠? 이 URI를 이러한 주소를 저희 브라우저 창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입력하는 거에 대한 해당하는 리소스를 서버가 돌려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미 이 ungsblog.com이라는 서버에 이미지라는 폴더 아래 hi.jpg라는 파일을 보여줘라는 요청을 보냈어요. 브라우저에. 그러면 이거를 서버가 보여주겠죠. 이 사진을. 그래서 이렇게 서버에 특정 위치에 있는 리소스의 위치를 지목하는 거를 URI라고 합니다. 근데 이 URI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URL과 UR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URL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URL이에요. 왜냐하면 URL과 URN의 차이는 그 리소스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URL은 어떤 리소스가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무이한 이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URL의 예시를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찾아볼 예정인데 URL은 어떤 리소스의 위치에 상관없이 어떤 리소스의 이름을 가리키기만 하면 그러면 네, 끊고 갈게요. 여기서 예시를 찾아봐야겠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URI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URI는 Uniform Resource Identifier라고 해가지고 어떤 리소스를 가리키는 어떤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하잖아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해요. 근데 서버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되게 많아요. 리소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A가 있고 뭐 B가 있고 C가 있고 서버를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폴더 안에 뭐 A라는 폴더 안에 c.jpg라는 파일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또 뭐 영화라는 폴더 아래 뭐 어벤져스.avi 이런 폴더 이런 지금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서버 내부에. 그러면 우리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이 어벤져스가 보고 싶어요. 이 서버에 있는. 그럼 서버한테 서버야 어벤져스 좀 가져와줘 라고 말을 해야지 서버한테 아무거나 갖다 달라고 하면 서버는 뭐를 갖다 달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소스를 가리키는 그런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지 클라이언트가. 그 가리키는 거를 이제 URI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식별자라는 거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 중에서 어떤 걸 가리키는지 그런 걸 URI라고 해요. 예시로 여기 밑에 이런 지금 보면 이런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웅스 블로그라는 서버에 있는 이미지 폴더 아래에 hi.jpg라는 파일을 보여줘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브라우저에 작성하게 되는 그 보통 URL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쵸? 그런 주소잖아요. 그게 사실은 URI인데 URI의 하나의 종류 중에 URL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URL의 예시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림을 가져왔는데 좀 찾아봤는데 보시면 URI라는 큰 개념이 하나 있고 그 아래에 URN과 URL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위치가 정확하게 서술되는 거를 URL이라고 해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거를 UR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쓰는 이 주소는 모두 다 URL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위치를 정확하게 다 가리키거든요. URL은 뭐냐? 얘는 위치를 몰라도 돼요. 그냥 식별자만 넣으면 이름만 부르면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그 리소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시를 찾아봤는데 이런 거죠. 사실 뭐 이런 걸 쳐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식별자를 넣으면 뭐 이런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걸 갖다 줘 이러면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몰라도 서버에 있는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서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걸 알아서 어떻게 찾아주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기술이 향상되고 이러면 이 URN이 더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되게 좋은 이제 미래에 유망한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URI는 다 URL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도 그 식별자만 알아도 이름만 알아도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URN이라는 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트랜잭션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요청 명령과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는 응답 결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HTTP 메시지라고 불리는 이 데이터 덩어리를 통해서 트랜잭션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만을 가지고 트랜잭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은 우리나라 말로 거래인데 거래라는 거는 내가 돈을 주면 뭔가를 샀으면 물건을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500원을 냈어요. 그럼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줘야 되죠. 근데 돈만 내면 그거는 트랜잭션, 거래가 아니죠. 한쪽만 하면. 네. 그래서 이런 걸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네. 트랜잭션에서는 이 HTTP 메시지라는 걸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 가장 먼저 메서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이제 가장 앞에 있는 거 요거 get 요거를 뭐라 하냐면 메서드라 해요. 자, 메서드는 모든 HTTP 요청 메시지는 한 개의 메서드를 갖습니다. 네, 요청할 때 쓰는 그런 요청 메시지에 사용되는 하나의 이런 규약이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더 많은 종류의 메시지가 존재하지만 5개의 대표적인 메시지들만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et, put, delete, post, head 뭐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get 같은 경우는 뭔가를 얻어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put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이제 저장을 해줘라. 내가 보내는 걸 저장 좀 해줘라 서버야 이런 거고, delete는 서버야 내가 보내는 거를 삭제해줘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post는 서버한테 뭐 내 데이터를 어디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라 뭐 이런 요청이고요. 헤드 같은 경우는 서버야 너네 헤더 부분만 좀 보내줘라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 내가 원하는 요청이 뭔지 1차적인 알림을 주는 게 이런 메서드예요. 그 다음에 상태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응답 메시지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메서드는 요청이었잖아요. 내가 뭘 요청할지에 대한 그 힌트를 주는 게 메서드였다면, 응답은 상태 코드는 응답을 할 때 너의 응답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클라이언트 이거 서버가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너의 요청이 성공했냐 아니면 뭐 네가 보내준 거는 이런 게 더 필요해 하면서 추가 조치가 더 필요한지 뭐 아니면 실패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세 자리의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만 보면 뭐 200번 성공의 코드 200 보면 좋아해야 되죠. 그 다음에 302번은 이제 3으로 시작하면 다 리다이렉트라는 코드라고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봐라 여기서 안 판다 옆에 뭐 이마트로 가봐라 약간 이런 거죠. 그다음 404 이거 제일 유명한 거 이거는 이제 너가 URL로 입력한 그 이 리소스를 찾을 수 없다 할 때 404 에러가 뜨겠죠. 자, 그래서 메시지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런 상태 코드와 메서드로 구성이 되는데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이 왼쪽이 요청을 보내는 메시지고요. 이 오른쪽이 응답을 보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는 내가 뭘 요청하는지에 대한 1차 힌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주고요. 이게 메서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요청하는 거에 대한 그 패스값, 그리고 여기 또 HTTP 1.1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마 이번 장에서 나오진 않고 이제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구성하는 구조가 같아요. 다시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 HTTP 메시지라는 게 나와요. 메시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종류의 메시지가 있어요. 왼쪽은 요청할 때 쓰이는 요청 메시지, 오른쪽은 응답할 때 쓰이는 응답 메시지입니다. 응답은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하는 거겠죠. 요청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청할 때 메시지에 요청과 응답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위에서 본 것처럼 상태 코드도 들어가고 보시면 여기 있죠. 200번 메서드도 들어갑니다. 보시면 여기 get이라고 있죠. 근데 그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만 볼게요. 메서드는 요청과 응답이 큰 틀에서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머리, 가슴, 배.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작줄, 헤더, 본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작줄에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요약, 어떤 뭐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요약이 나오고요. 헤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나 혹은 이 요청에 대한 간략한 뭔가 데이터를 전달할 때 쓰이고요. 이제 본문은 데이터를 보통 여기 본문에다가 넣습니다. 그런 용도로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줄과 헤더와 본문으로 나눠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헤더는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 하나의 이름과 값으로 키밸류, 이름과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빈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다음에는 본문이 올 거야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빈줄을.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본문이 오고 이 본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들어간 장소예요. 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헤더나 시작줄에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함축적이고 키워드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걸 시작줄과 헤더에 넣는 건데 본문은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가 타는 공간은 본문이 되겠죠. 실제로
이 개발자 도구를 열어가지고 요청과 응답에 대한 헤더 메시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헤더 부분과 뭐 본문 부분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CP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HTTP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이고 통신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TCP/IP 프로토콜한테 맡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처음 본 사람은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저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TCP가 보장하는 게 이제 어떤 건지 나오는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TCP와 HTTP의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저희가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통신할 때는 이 언어마다 여러 가지 언어를 거쳐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언어로 치면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고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꿔요. 중국어를 일본어로 바꿔요. 일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다른 컴퓨터랑. 그럼 다른 컴퓨터는 이 일본어를 받아가지고 다시 중국어로 바꾸고 그 중국어를 받아가지고 또 한국어로 바꾸고 그걸 또 영어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해요. 약간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뒤에 차차 나오긴 하지만 컴퓨터가 한 번에 되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 언어를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변환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언어마다 맡고 있는 그런 주 역할들이 있어요. 이 언어마다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TCP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HTTP라고 한다면 그 밑에 TCP라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TCP 커넥션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오류 없는 데이터 전송, 순서에 맞는 전달, 조각나지 않는 데이터 스트림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는데 이 컴퓨터가 이게 내 컴퓨터가 있고 이게 다른 사람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낼 때 보통 ABCD라는 데이터를 많이 보내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보낼 때 이거를 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가지고 하나씩 보냅니다. A 보내고 B 보내고 C 보내고 D 보내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거는 내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내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는 진짜 수많은 다른 컴퓨터들을 거쳐가지고 도달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나고 다른 컴퓨터면 수많은 연결들을 거쳐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여기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루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의 루트가 장악당하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원래 ABCD인데 만약에 C만 안 왔어요. 그럼 A, B, D가 되겠죠. 아니면 갑자기 순서가 다르게 와요. 뭐 B, C, A, D 막 이렇게 와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받는 사람한테는. 보내는 사람은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나눠서 보내는데 받는 사람은 나눠져 있는 거를 받다 보니까 순서가 꼬일 수도 있고 중간에 안 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를 보장해 주는 게 이 TCP 커넥션의 역할입니다. 안 온 게 있으면 뭐가 안 왔는지 체크해 가지고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순서가 꼬였으면 이 순서를 다시 짜맞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TCP 커넥션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HTTP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짜맞춘다거나 뭐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조금 더 로우한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TCP 커넥션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룰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뒷장에서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프록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프록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간에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중간에 위치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위치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서버에 전달하는 그런 중간의 중재자 같은 역할인 거죠. 마치 어떤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C랑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C랑 안 친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B한테 말해달라고 하는 거죠. B가 C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게 프록시인 거죠. 중간에서 이렇게 대체자 역할을 하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중간자를 왜 놓냐? 뭐 A에서 C로 바로 말을 걸면 되는데 왜 중간자를 놓냐면
이 B를 통하는 게 한 번 더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B에서 A가 전달할 때 C한테 기분 나쁠 만한 말들 다 걸러준다던가, 아니면 C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다 걸러준다던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서. 그래서 이런 보완이나 뭐 필터링 같은 거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프록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가 사실 모든 컴퓨터가 1대1로 연결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는 서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프록시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캐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자주 찾는 거에 사본을 저장해 두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록시 서버에 캐시를 위한 프록시 서버를 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나 이런 부분에 프로캐시 값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캐시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캐시의 중요한 개념은 자주 사용하는 것을 좀 더 가까운 곳에 저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요청할 때는 멀리 떨어진 그곳에 다시 갔다가 오는 것보다 근처에 있는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캐시고요. 게이트웨이라는 게 나와요. 게이트웨이도 사실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중간에 위치한 녀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아까 말한 프록시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잖아요. 프록시랑 게이트웨이의 이제 예전 개념에서 다른 점. 솔직히 최근에는 이게 혼재돼서 쓰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분명히 나눠졌던 게 게이트웨이는 프로토콜을 바꿔주는 데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대화를 하는데 둘 다 한국어로 대화해요. 둘 다 한국어로 대화해요. 근데 중간에 한국어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얘한테 한국어로 말하고 얘가 얘한테 한국어로 전달을 해줘요. 얘는 프록시예요. 근데 게이트웨이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다른 언어를 써요. 얘는 한국어를 쓰는데 얘는 영어를 써요. 그럼 중간에 한국어를 받아가지고 영어로 보내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번역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걔는 게이트웨이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종류가 변할 때 중간에 그 변환을 담당해주는 그런 중간에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녀석을 게이트웨이 서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프록시가 게이트웨이 역할도 하고 게이트웨이가 프록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자세하게 모르고 책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터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네, 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장은 이렇게 가볍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일장은 가볍게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한번 가져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키워드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2장에서 만날게요.